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몇 가지 요점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 꼭 봐야 되는 문제 하나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61쪽에 지구기후 변화의 요인 돼 있는데요. 사실은 크게 두 개입니다. 고기후 연구법하고 그 다음에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수능에서 사용되었던 핵심적인 테마를 좀 얘기하자면 이래 되죠. 일단 이거의 의미를 좀 잘 알아라. 산소 동위원 소비.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짜리 O에 대해서 18짜리 O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달라 그랬죠. 이거 어디서 채취합니까 보통? 아이스코어 혹은 빙하코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시추 빙하 퇴적물에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이게 보통 물어보는 거는 빙하 내입니다. 그죠? 빙하 내에서 채취해낸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다른 때보다도 그 값이 작게 나왔다면 이 비율 전체가 작게 나왔다면 그것은 기온이 어떻다?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기온이 높아졌다라는 걸 파악하는 거는 비율이 높아진 거겠네요. 그죠? 뭐 이론적인 것까지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게 간혹 빙하안이 아니라 요 시기에 요딴 말을 쓸 때가 있죠. 바닷물 속의 비율은 어떻게 됐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기온이 내려간 거를 우리가 똑같이 얘기한다면 바닷물 속에서의 비율은 요게 높아집니다.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산소 동위원 소비를 측정했느냐 요걸 좀 정확하게 좀 인지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얘는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수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내적 요인도 있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거는 천문학적 요인이죠.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일단 외적 요인의 목록이 뭐뭐뭐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자, 원래 세 가지 있다. 뭐뭐 뭔지 알았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반드시 자, 뭐가 어떻게 변했는데 기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잘 들어. 세 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항상 기준은 현재 지구입니다. 뭐라고? 현재 지구. 현재 지구 상태를 얘기해야 되고 물어보는 궁극적인 단어는 기온의 연교차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와 제일 추울 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부터 합시다. 연교차가 지금보다 커졌다라는 얘기는 여름은 더 더운 여름, 그 다음에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 됐다. 여름이 현재보다 조금 시원한 여름이 되고 겨울은 조금 더 따뜻하게 됐다 그러면 연교차는 어떻게 된 거지? 줄어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저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목록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하면 뭐 연교차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걸로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 하는 거는 주의할 점은 항상 문제에서 별 말이 없으면 현재 기준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가나다 세 가지 상황 주고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현재 지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뭐 지금으로부터 46,000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이딴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 목록은 뭐냐? 일단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확 줄여서 얘기할게요. 공전 20률입니다. 뭐라고요? 공전 20률. 그러면 요거는 좀 얘기할 수 있죠. 공전 20률이 커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주의해야 되죠. 근일점과 원일점 간 거리 차가 어떻게 되는 거다? 증가하는 거다. 됐죠?
그러면 근일점은 좀 더 어떻게 되고요? 태양에 가까워진 거고요. 원일점은 멀어진 거기 때문에 근일점에서는 기온이 올라가고 원일점은 조금 더 내려간다. 그 기준은 현재 기준이에요. 네. 됐어? 그럼 두 번째. 자전축 경사각이 있습니다. 그죠? 경사각 크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보다 어떻게 됐다면? 증가했다면, 물론 지금 얘네들이 각각 변화하는 거는 세 가지 조건인데, 한 가지가 변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해줄까? 그냥 유지되는 걸로 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연교차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얘는 커집니다. 요건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전축의 경사 방향입니다. 경사 방향이 대부분 나오는 게 현재와 반대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뭐냐면, 현재 지구입니다. 현재 지구. 현재 지구,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누구? 북반구의 계절입니다. 됐죠? 여름과 겨울이 언제 형성되느냐라는 건데, 자, 근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 때? 원일점에 있을 때 여름입니다. 됐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을 때 공전 이심률이 커지는 조건을 얘기해보면 근일점과 원일점 간의 거리차가 커지는 거다. 그러면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그럼 어떻게 되노? 따뜻한 겨울이 되고 얘는 시원한 여름이 되겠네. 따라서 요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은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되는 것은 현재와 반대가 된다라는 것은 이 의미죠. 근일점에서 뭐가 되고요?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거네. 근일점 겨울에 비해서 원일점 겨울은 어떻게 되는 거고? 더 추워지는 거고요. 맞아요. 얘는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일점 여름에서 근일점 여름으로 바뀌는 것은 더 더운 뭐가 된다? 여름이 되는 거니까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되면 연교차 자체로만 보자면 증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계절은 물론 반대로 형성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6번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변화를 현재와 비교하여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가가 현재, 나는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됐으니까 이것만 얘기한 거지. 밑에 거 세 번째 것만. 그럼 현재에 비해서 연교차는 증가했다. 네. 그 다음에 다는 자전축의 경사각이 감소한 거네요. 자,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 커진다 했으니까 작아지면 작아지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자, 기억. 가의 경우 지구가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다. 뭔 말이요? 현재 지구에서. 근데 주의할 점이 좀 문제를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얘네들이 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근일점에 가까워질수록이라는 이거예요. 여기가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이면 공전하다가 이제 근일점에 도달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겨울이 되는 거니까 추워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문장을 조심하자. 요런 거. 기억 틀렸고요. 니은. 기온의 연교차는 나로 변하는 것보다 나로 변하는 게 아니다. 미안. 나로 변한 것이 가보다 크다. 현재보다 나의 경우가 커졌다. 맞죠? 예, 일단 연교차 자체는 커진다 했습니다. 디귿. 하진날 낮의 길이는 다의 경우가 가장 길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태양의 적이에요. 뭐라고? 적인데
하진날 태양의 저기는 그 보통 경사각도가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뭐라고? 경사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진날의 저기는 커져요. 됐니? 저기가 커지면 남중고도 H는 90-파이 더하기 저기 되고 저기가 커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D급번은 틀렸어요. 예.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남중고도가 높을수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만 맞다. 넘어가서 127번은 케플러 법칙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케플러 법칙 중에 항상 기억하자. 평균 공전 반지름은 누구와 같다? 긴 반지름. 됐죠? 주의할 점. 장축이 아니다. 장축 길이는 지름이죠. 지름이 반지름. 알겠죠? 그림 가완하는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자전축 방향이 미래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일단 기억할 거. 일단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어디 된다? 계절 반대고 연교차 증가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북반구 기준이다. 예. 그 다음에 공전 궤도가 좀 더 납작해졌죠. 이심률이 커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졌어요. 종합적으로 봅시다. 두 개 변화시켰죠. 경사방향이 일단 반대됐으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현재보다는 더 더운 여름에 더 추운 겨울에 연교차 증가했어. 근데 공전 이심률이 커져가지고 근일점과 원일점 간의 거리차가 어떻게 됐다? 커졌잖아요. 그러면 바뀌고 난 다음에 근일점이 더 어떻게 됐다? 가까워지니까 또 올라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나 상황이 연교차가 북반구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네. 여름에 졸라 덥고 겨울에 졸라 춥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니? 네.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지구의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 요거는 케플러 법칙 물어본 거죠. 봐봐. 지구가 돌고 있는 장축의 전체 눈금수가 몇 개입니까? 어쨌든 눈금수가 몇 개입니까? 어? 눈금. 전체 눈금. 4개씩 아이가? 맞아. 그러면 긴 반지름이 얼마란 말이고? 2개죠, 2개. 아니, 2AU가 아니고 2개죠, 2개. 눈금이 2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 나나 장반경이 같아 달라? 같죠? 몇 법칙에 의해? 장반경이 길면 길수록 공전 주기도 길어져라는 거는 바로 3법칙이죠. P제곱은 A 세제곱에 비례한다. 맞아요? 근데 두 개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공전 주기는 변화 없음. 기억 틀렸고요. 됐나? 니은.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압도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방금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니은 맞고요. 디귿.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진다.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 경사각도는 변한 적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저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8번은 그 비율을 기후 추정하는 데 사용한 자료죠. 네. 항상 기억하자. 지구과학에서 산호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 산호가 나왔건 산호화석이 나왔건 그러면 관련된 물질은 탄산칼슘. 석회암 물질하고 똑같은 놈이다. 두 번째, 기후는 따뜻하다. 얕은 바다다. 이게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조밀할수록 추운 거고요. 간격이 넓을수록 생장을 잘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빙하코어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 소비. 이거는 빙하코어 아니야? 아니면 바닷물이야? 빙하코어를 이루고 있는 물 분자의 수니까 빙하내입니다. 됐습니까? 기억. 가가 산출되는 지역은 과거의 따뜻한 바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맞고요. 니은. 나가 조밀한 시기는 고온다습한 기후다. 조밀할수록 춥다. 디귿. 다는 빙하기가 간빙기보다 크다. 값이 빙하기는 작아지는 거고 간빙기가 커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됐네. 다음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129번과 130번도 꼭 한번 해주시고요. 자, 63쪽에
지구 열수지입니다. 열수지, 지구온난화하고 열수지는 대놓고 열수지 판단. 뭐라고? 열수지 판단. 대부분 이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꽂힌 게 얼마냐. 이런 거 잘 찾아야 되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사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고위도로 갈수록 부족하고 저위도로 갈수록 과잉이죠. 똑같은 지점이 어디다? 위도 38도 부근. 네. 그래서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잉된 에너지가 어디로?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됐어요?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 사태에 의해서 때문에 대기 내순환도 일어나고 해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과정은, 현재 지구온난화 과정은 결국 이거죠.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다? 증가하고 있는 거다. 그럼 왜 평균기온이 올라갔을까요? 온실효과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온실효과는 왜 커졌습니까? 온실기체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온실기체가 많아진 이유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벌목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순서대로 인류가 화석연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벌목을 많이 하는 바람에 최근에 들어서 100여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늘어나고 온실기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가지고 있는 온실효과는 원래부터 있었죠. 그 온실효과가 어떻게 됐다? 증대되면서 평균기온이 자꾸 상승하게 되는 게 우리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뒤의 과정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게 대륙빙하가 녹습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해수면이 팽창합니다. 따뜻해지니까 물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때 빙하 있죠, 빙하. 대륙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표, 어디? 지표는 흡수율이 높아지나 반사율이 높아지나? 지구 표면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반사를 제일 잘하는 놈이 얼음이에요. 근데 제일 잘하는 얼음이 반사를 제일 잘하는 놈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럼 잘 들어.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대기로 내뿜어주는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 또 많아지는 거지. 그게 한번 시작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어요? 뭐 자주 묻는 건 아니지만. 자, 131번, 132번은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132번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에너지의 출입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돼 있죠. 자, 우리 뒤에 가서 한번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 이제 안 했는데, 자, 앞에 보세요. 기억해야 될 거. 거기 보면 그림이 이래 돼 있잖아. 봐봐. 그런 문제 푸는 방식을 얘기해 줄게. 여기 일단 지구 표면 보입니까? 이거는 땅덩어리예요. 뭐라고? 땅덩어리고요. 그 위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위에 따로 있지. 그럼 잘 들어. 이쪽은 우주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구에 뭐가 되고요? 대기가 되고 지표죠. 지구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조심해. 요거 합쳐서 우리가 지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항상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받은 만큼 내놔야 돼요. 뭐라고? 그거를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내용으로 정리하면 물수지는 항상 0이어야 합니다. 됐어요? 따라서 열수지도 항상 뭐? 0이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출발점하고 도착점 항상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 복사평형은 우주 공간에서든 지구에서든 다 성립합니다. 됐니? 그럼 잘 들어라. 우주 공간에 꽂혀 있는 혹은 적혀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은 얼마 돼야 된다? 0. 대기에 적혀 있는 것도 모두 0. 지표에 적혀 있는 것도 모두 합치면 0이어야 돼요. 물론 전부 여기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출발하는 값은 마이너스, 도착한 값은 뭐? 플러스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일단 우주 공간에 누가 있냐 하면은 태양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출발한 값이 얼마고? 100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 반사된 게 얼마입니까? 30. 그러면 이건 지구가 흡수했는 게 아니지. 그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건 얼마고? 70이에요. 그럼 결론. 지구는 결국 우주 공간으로 얼마를 내보내야 된다? 70을 내보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표에 얼마 도달했어? 45니까 A는 얼마겠습니까? 25겠죠. 졸라 쉽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는데 지표에서 출발해서 대기에 꽂힌 게 얼마입니까? 일단 29가 하나 꽂혀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대기가 다시 그러면 대기가 꽂혀 있잖아 지금. 그럼 대기도 어떻게 해야 돼? 양쪽으로 내놓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이 100을 넘어갈 때도 있어요. 됐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기억. A는 B보다 크다. A는 얼만데? 근데 B는요? 기본적으로 지표에 꽂혔는 것 중에 확실하게 숫자가 얼마가 있어? 29는 출발한 거지. 45가 꽂힌 거 보입니까? 그러면 A는 25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표에 꽂힌 게 얼마? 45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차분차분하게. 니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동안 B와 C는 모두 증가한다 이래 돼 있죠. 지구온난화가 뭔데? 아까 얘기했지. 대기의 능력이 늘어나서 알았어? 대기의 흡수량이 늘어나서 다시 어디로 보낸다? 1로 보내는 건 별 상관없는 거야. 1로 보내는 양이 증가하면 다시 지표에서도 두 개가 있지. 지표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안 스치고 어디로 가는 거? 우주로 나가는 거는 온실효과 아무 상관없어야 됐니? 근데 얘가 어디다 꽂아 넣어주는 거? 대기에다 꽂아 넣어주는 양이 많아지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B와 C는 B는 지표 방출량이죠. 그 다음 C는 지표 흡수량인데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대기로부터 받았는 거죠. 그 두 개가 증가하는 겁니다. 맞아요? 디귿. 대기가 없을 경우 밤과 낮의 온도차는 현재보다 클 것이다. 온실효과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가 있기 때문. 그럼 대기가 없으면 온실효과가 없고, 온실효과라는 것은 보온효과잖아. 보온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낮에는 졸라 덥고 밤에는 되게 춥고. 됐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4쪽에 있는 문제들은 133번은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의 디귿번을 확장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134번이 바로 뭐냐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나타낸 거예요. 됐니? 요거는 익혀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134번의 기억. 남북 방향 열 수송량은 적도에서 최대이다 이래 돼 있지. 열 수송량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지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그럼 똑같은 지점이 어디고? 기억하자. 38도 부분. 위도 38도. 우리나라 따지면 휴전선. 우리는 좀 외우기 좋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야, 38도를 기준으로 한쪽은 과잉, 한쪽은 부족이야.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가워. 그게 맞닿은 지점에서 열교환이 제일 활발하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도에서 최대가 아니고 38도 부근이고요. 니은 적도지방은 에너지 과잉, 극지방은 에너지 부족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디귿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은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일으킨다. 이 문제를 꼽은 이유 니은과 디귿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외워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료 분석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136번 문제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65쪽. 사막화와 황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막은 원래 있죠? 잘 들어. 원래 사막이 있는 곳은 주로 어디? 원래 사막이 있는 곳은 65쪽에 보시면 유형 33에 지도 하나 나와 있나? 오른쪽 옆에 뭐 있노? 오른쪽 옆에 뭐 있노? 지도 옆에. 증발량하고 강수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잘 들어. 사막은 결국 증발은 많은데 강수량은 적은 곳에서 결국 사막이 형성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막은 건조 기후대인데
건조기후대는 그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느냐? 증발량이 무조건 강수량보다 많은 쪽에서 찾는 겁니다. 됐나? 네. 그럼 그 지역의 위도, 그 해당되는 위도를 쭉 따라가 보면 전부 사막이 발달돼 있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러면 사막화는 뭐야? 사막이 아닌 곳이 현재 사막 주변이든 사막하고 동떨어져 있건 아니었던 지역이 자꾸 사막으로 변하면서 그 면적이 사막의 전체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막화가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막 주변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벌목을 하는 바람에 굳이 사막화가 안 일어나도 되는, 사막이 안 만들어져도 되는 지역에서도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막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한 문장만 좀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황사도 원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됐니?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빈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피해 정도도 더 심해졌다. 근데 주의하실 점. 황사에 의해서 넘어오는 먼지들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아졌나? 아니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황사의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양이 증가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건 맞아.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진 거는 황사의 증가로만 볼 수 있느냐? 그 이유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뭐냐면 실제로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부유분진 물질들도 미세먼지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미세먼지의 문제로 묻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황사 자체의 문제로 묻느냐. 또 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편서풍을 항상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 오존층 파괴를 얘기하는데. 아, 오존층 파괴는요, 오존의 생성 반응과 반대인데 일단 이거 기억합시다. 자, 우리 주변의 대기는 대륙권이에요. 뭐라고? 대륙권. 대륙권 안에서는 오존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요즘 들어서 생기고 있어. 그게 광학 스모그야. 네. 근데 없던 건데 왜 생겼어? 자동차. 대륙권에서 오존이 생기려면 뭔가 다른 물질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질소산화물이 오존 만드는 데는 직방이거든. 근데 원래 인류가 사는 동안 질소산화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예. 자동차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쪼여지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오존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광학 스모그의 문제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대륙권은 오존이 없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문제고 대륙권 위에가 뭐고? 성층권이죠. 성층권 안에 누가 있냐 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오존층이 원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는 거야. 즉 문제점은 대륙권에서는 없어야 되는 오존이 늘어나서 문제고 그게 광학 스모그. 성층권에서는 유지돼야 되는 오존이 없어지는 오존층 파괴가 문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오존은 기본적으로 생성과 분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평형 반응인데요. 대륙권 안에서 늘어나는 거는 공급 물질도 많지만 VOCS라고 하는 놈이 촉매 역할을 하고 오존층은요. CFC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게 이제 냉매입니다. 프레온가스. 사용하면서 그 물질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염소 원자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오존을. 즉 분해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주의할 점.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오존의 생성 반응은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파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분해 속도를. 됐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엘니뇨 라니냐죠? 네. 예. 이거는 이 로를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자, 엘니뇨 라니냐가 뭐냐? 뭐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엘니뇨 라니냐 전부 다 비정상입니다. 뭐라고요? 전부 다 비정상인데 일단 정상 상태. 뭐라고? 정상 상태를 얘기해야 됩니다. 일단 지역은 어디냐면 페루 앞바다입니다. 페루 앞바다는 저위도예요. 거의 적도 부분. 그 다음에 남동무역풍이 부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원래 정상 상태일 때 날씨가 뭐냐면 고온이긴 한데 건조한 상태예요.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고온 건조가 유지가 되느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동무역풍이 제가 이렇게 쓸게요. 남동무역풍이 정상이면 됐습니까? 정상이면 남적도 해류가 정상입니다. 남적도 해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페루 앞바다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용승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찬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이 올라와서 페루 앞바다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가워서 안정적으로 되고 약간의 고기압을 띠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된다? 고온에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페루만 나오는 게 아니고 페루는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거야. 뭘 대표한다고? 얘는 동태평양을 대표하는 거고요. 이때 서태평양 어디지요? 서태평양 지역은 이때 서태평양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쪽입니다. 호주 이런 쪽. 이쪽은 원래 정상이 뭐냐면 얘는 고온 다습한 게 정상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표면 수온으로 봐도 뭐라고? 정상일 때는 표면 수온이 동태평양 쪽하고 서태평양 중에 어디가 높으냐 하면 서태평양 쪽이 높아요. 왜? 동태평양은 차가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됐나? 됐어요? 자, 그런데 빨간색으로 쓰는 게 이제 엘니뇨입니다. 뭐라고요? 자, 엘니뇨가 발생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남동무역풍이 약해진 겁니다. 이 이유는 몰라요, 아직. 알겠어?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남적도 해류가 약해지고 용승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찬물이 막 올라오던 게 덜 올라오지. 평상시가 원래 찬물이 좀 유지되고 있었는데 찬물이 덜 올라와서 평상시보다 약간 온도가 어떻게 된다? 수온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니까 대기도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증발도 많이 일어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몇십 년 만에. 됐어요? 그래서 얘가 고온 다습이 돼요. 그냥 홍수가 나는 거예요. 수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서태평양은 반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반대가 돼서 얘는 건조가 돼요. 됐나? 그럼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될까? 표면 수온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예, 동태평양이 좀 더 높아지고. 됐나?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는 엘니뇨의 반대예요. 그럼 라니냐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남동무역풍이 정상보다도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해류도 세지고 용승도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심지어는 얼음물에 가까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지. 그래서 건조한 정도가 아니고 졸라 건조해지는 거야. 됐니? 됐어? 심지어는 얘도 엄청나게 다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왜 재앙이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엘니뇨와 라니냐가 나왔다면 대부분 문제 이래줍니다. 동태평양, 서태평양 쭉 놔주고 수온의 값을 줘요. 근데 잘 주는 값 중에 하나가 편차를 많이 준다. 뭘 많이 준다고? 잘 들어. 페루 앞바다가 편차가 플러스가 나와서 무슨 말이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제로라는 얘기는요. 평상시다. 마이너스다. 낮아졌다 이 말이지. 그럼 플러스가 뭐고? 엘니뇨. 마이너스는 라니냐. 됐니? 됐어요. 그럼 만약에 페루 앞바다 지역에 자료를 안 주고 필리핀이나 호주 앞바다를 줬다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되죠. 자, 마이너스가 뭐다? 필리핀은 마이너스가 엘니뇨, 제로는 정상, 플러스가 라니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을 했을 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정상인지 알았어. 자꾸 엘니뇨, 라니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려고 하는데 정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문제 풀어볼 만한 거는 바로 누구냐면 142번과 144번을 꼭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요 내용을 아직 궁극적으로는 잘 안 했었는데 기말고사 전에 뭐 해야 되니까 한번 쫙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월요일에는 좀 아주 빠르게 22일 모의고사는 사실 천문학이 4-1만 나오거든요. 근데 천문학이 4-2가 좀 쉽고 4-1이 어렵죠. 좌표계막. 5문제가 올 전부 그냥 좌표 운동 뭐 이게 나옵니다. 잔치라고 생각해요. 유일한 시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4-2까지 안 하고 4-1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행성의 시운동과 케플러 법칙을 좀 하게 될 거고요. 너가 먼저 하지. 너가 뭐 하느냐 하면 적도좌표, 지평좌표, 그 다음에 달의 시운동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이 행성의 시운동하고 케플러 법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질문.